네, 안녕하세요.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양악 수술을 하고 나서 턱 부위에 감각 이상이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영상을 관심 있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미용 목적 양악 수술을 하시고 나서 감각 이상이 발생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달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의료사고도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는 마시고 오늘은 이 내용 한번 잘 들어보셨다가 적절하게 해결 방법을 찾아보실 걸 권하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파일로 전달을 해드릴 건데 이 파일은 실제로 제가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판사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판사님 앞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은 조금 아까워서 여러분들 내지는 잠재적인 이 의료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여러분들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실제로 제가 판사님 앞에서 브리핑을 했었던 그 내용입니다. 사건 번호는 전부 다 지워놨고요. 당사자도 전부 다 지워놨습니다. 여기는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볼게요. 우선 이 양악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술의 절차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수술이 이루어지기에 이 신경이 손상이 되는지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양악수술의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손상이 되는 건 하치조 신경이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양악수술을 받고 나서 아래턱 부위에 감각이 없는 이유는 그 부위를 지나고 있는 하치조 신경이라는 신경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악수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치조 신경이 손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하치조 신경의 해부학적 구조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악수술의 절차에 대해서 알았고 이로 인해서 손상이 되는 하치조 신경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 두 가지의 지식을 융합을 해서 도대체 양악수술 과정에서 왜 하치조 신경이 손상이 되는지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추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법원에서 이러한 이유로 이 하치조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판례들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례들을 기초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이 하치조 신경이 손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의료기관에게 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건 의료행위 이후에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의료기관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이 되어야 이에 따른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거든요. 그래서 하치조 신경이 손상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재반 사정을 봤을 때 법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례에서 양악 수술 이후에 이 하치조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면 도대체 그 손해액은 얼마일까? 의료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얼마를 부담하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법리와 또 법원의 판결 예들을 기초로 최종적으로 손해액이 얼마나 인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섯 번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악수술의 절차. 우선 양악수술을 받고 나서 하치조 신경이 손상되는 원인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양악수술의 절차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과정 속에서 이 하치조 신경이 손상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보통 의료기관에 가서 이 양악수술을 실시받으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 양악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정확히 알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TV에 나오는 아주 그 양악수술의 잘된 결과들만 보고 그리고 또 의료기관에서는 보통 이 수술이 그렇게 위험한 수술이 아니고 안전한 수술이고 많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만 믿고 양악수술을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수술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양악수술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수술입니다. 굉장히 고위험 수술이고 고난이도 수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수술을 그렇게 쉽게 선택해서는 안 되는데 다수의 의료기관과 또 TV 프로그램에서는 이 수술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수술이라고 잘못 전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많은 주의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자, 양악수술의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걸 악교정 수술이라고 해요. 원래 이 양악수술이라고 하는 건 미용 목적으로 실시를 했던 수술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교정치료로는 교합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부종교합 환자들에게 치료 목적으로 개발이 된 수술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
양악수술의 미용적인 효과가 워낙에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치료 목적의 양악수술보다는 이 미용 목적의 양악수술이 훨씬 더 성행하고 있죠. 그래서 양악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뼈를 한꺼번에 수술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상악과 하악을 동시에 수술한다는 거죠. 상악이라고 하는 건 윗니빨 쪽에 있는 뼈를 말하는 거예요. 하악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악 수술과 하악 수술을 동시에 진행한다. 상악 수술을 가리키는 이름은 르포트 1형 골 절단술이라고 해요. 르포트에도 1형, 2형, 3형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르포트 1형 골 절단술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 하악 수술이죠. 하악 수술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SSRO뿐만 아니라 IVRO라고 하는 골 절단술도 있습니다. 두 개가 방식이 다르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위험성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술을 합쳐서 양악 수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이부 성형술이라고 해서 턱 끝을 절개하는 거죠. 이 턱 부위를 더 짧게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자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악 수술은 요 위 부분을 자르는 거고요. 하악 수술은 아랫 부분을 자르는 거. 거기에 나아가서 이부 성형술이라고 하는 건 턱 끝 수술. 영어로는 제니오플라스티라고 하는데 그런 수술까지 보통 3개를 한 세트로 해서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양악수술이라고 하면은 상악수술과 하악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상악수술의 예입니다. 이게 로보트 1형, 2형, 3형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까지 절단을 하는 게 로보트 1형이에요. 그 다음 여기까지 코 뒤쪽까지 절단을 하는 게 로보트 2형, 이 안쪽까지 광대뼈 안쪽까지 절단을 하는 게 르포트 3형입니다. 보시다시피 2형과 3형은 굉장히 광범위한 수술이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르포트 1형 수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 가장 문제가 되는 하악 수술이죠. 왜냐면 우리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는 건 하악골을 주행하고 있는 신경이거든요. 결국 감각 이상이 발생하는 그 사고는 주로 하악 수술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하악 수술은 하악골 상행지 수직골 절단술 IVRO라고 하는 것과 하악골 상행지 시상분할 골 절단술 SSRO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상분할 골 절단술, 시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몸이 봤을 때 이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골을 절단을 해서 골편을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해서 이 뼈의 위치를 맞추는 거죠. 아래턱을 밖으로 빼고 싶거나 아니면 아래턱을 안으로 넣고 싶으면 이 보통 SSRO 수술을 통해서 아래턱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IVRO 같은 경우에는 절단하는 것만 가능하지 이 골 절편을 이동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SSRO 같은 경우에는 골 절편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서 환자가 원하는 어떤 안모, 환자가 원하는 그 모습을 훨씬 더 탄력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된 장점이 있죠. 이 IVRO와 SSRO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 IVRO는 하지저 신경관을 피해서 하악골을 절단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SSRO 같은 경우에는 하치조 신경관을 포함한 하악골을 절단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하치조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IVRO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튜브처럼 지나가고 있는 거를 이 하치조 신경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신경이 이렇게 뼛속으로 지나갑니다. 뼛속으로 지나가서 여기 이공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구멍으로 밖으로 나와요. 그런데 IVRO를 보면은 이 신경 주행 경로에서 벗어난 부분을 절단을 하죠. 아무래도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렇지만 여기 SSRO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신경이 이렇게 주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같이 신경이 주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이 주행하고 있고 안쪽에서 나와서 여기 구멍에서 지금 신경이 밖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신경 사이로 골편을 절단을 했어요. 신경관이 안에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고무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안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사이로 절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절단한 사이에 뭐가 껴있겠습니까? 신경이 껴있죠. 그렇기 때문에 IVRO에 비해서는 SSRO의 경우가 신경 손상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여기 뒤쪽을 보면 나와 있네요. 뒤쪽에서 이렇게 신경이 들어가서 턱뼈 안쪽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는데 이 골편과 이 골편 사이에 지금 신경이 덜렁덜렁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화학수술의 종류에 따른 그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면 IVR의 경우에는 이 신경 손상의 측면에 있어서는 비교적 위험성이 낮지만 미용 목적, 수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훨씬 더 탄력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용 목적 이 화학수술의 경우에는 대부분 SSR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SRO의 그 특징을 보면은 감각 이상 발생 비율이 IVRO에 비해서 비교적 높고 수술 기간이 긴 단점이 있지만 이 수술 직후부터 입을 살짝 열고 유동식 섭취가 가능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용적 목적을 달성을 하기에도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대부분 SSRO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하치조 신경의 해부학적 구조를 볼 거예요. 지금 양악수술의 과정을 봤죠. 그렇다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왜 하치조 신경이 손상이 되는지 하치조 신경의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신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감각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그 전기 신호를 전달해주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감각신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이는 걸 떠나서 그야말로 감각, 주로 촉각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 이외에 다른 감각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뭐 열감, 뭐 냉감, 촉감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감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감각신경은 그야말로 우리 몸의 감각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이 손상이 되면은 사람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육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감각이 손상이 되면 그 부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서 상처가 나도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고요. 그 부분에 화상이 발생해도 그 화상이 발생했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없으니까. 거기에 뭔가 바풀이 묻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바풀의 감각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게 바로 감각신경이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는 건 감각신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악수술을 받고 나서 하치조 신경이 손상이 되면은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악신경은 감각 및 운동 기능을 가지는 혼합신경이며 주행하면서 여러 분야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각신경인 하치조 신경이다. 하치조 혈관과 함께 하악지의 안쪽 편에 존재하는 하악공으로 들어가서 뼈 안쪽으로 주행하며 하악치아 및 잇몸에 가지를 내어 감각을 지배함.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하치조 신경이 손상이 되면은 입술 아래에 있는 턱 쪽 피부에도 감각이 사라지고 때로는 잇몸 쪽, 치아 근방에 있는 부분까지도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신경이 그 부위의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치조 신경의 해부학적 구조.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신경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뼈 속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inferior alveolar nerve라고 하는 게 하치조 신경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신경 어디로 가고 있죠? 턱 속으로 들어갑니다. 턱뼈 속으로 들어가서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씩 우리 이빨 쪽으로 그 감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공이라고 하는 구멍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아까 양악수술 어떻게 진행한다고 그랬죠? SSRO의 경우에는 요 사이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 사이를 잘라내면 당연히 이 신경과 수술 도구가 만날 수가 있겠죠. 그 수술 도구에서 직접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 신경이 하치조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치조 신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치아 잇몸 쪽으로 나가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하치조 신경이 어떤 신경인지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 그림은 턱이 절골되기 전에 완전한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이 사이로 뼈 속으로 신경이 주행하고 있다가 여기 구멍으로 나오는 거예요. 양악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왜 하치조 신경이 손상이 되는지 그 기본적인 의학적 기전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SRO의 수술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 하악 상행지에서 작은 어금니 부위까지 구강 점막을 절개한 이후에 외축으로 박리해서 하악뼈를 노출시킨다. 뼈를 절단하기 위해서는 뼈를 덮고 있는 이 피부 조직을 절개를 해야겠죠.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보통 양악수술은 바깥쪽에서부터 절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구강 안쪽에서 절개를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왜냐면 바깥쪽을 절개를 하면 흉터가 남을 거 아니에요. 미용 목적을 하는데 흉터가 남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빨 안쪽으로 잇몸 쪽에서 이 절개를 해서 들어가서 골을 절단하는 거예요. 사행제 측면의 소설에서 그 상방으로 하악골의 설측면에 붙잡은 골막, 근육, 인대를 박리해서 설축으로 밀어냄으로써 하악공으로 주행하는 하치조 신경을 보호한다. 설측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혓바닥 쪽을 말을 하는 거예요. 구강 내부에서는 혓바닥 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는데 그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서 설측면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해요. 뼈를 절단하기 위해서는 그 뼈를 덮고 있는 연조직들을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소스로부터 4, 5mm의 상방에 위치해서 고속 핸드피스 버나 톱을 이용해서 상행지에서 어금니 부위까지 피질골을 절단함. 이제부터 뼈를 절단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뼈를 절단하는 과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핸드피스예요. 빠르게 돌아갑니다. 빠르게 돌아가면서 뼈를 절단할 수가 있게 돼요. 일종의 톱 같은 거죠. 이렇게 지금 이게 하악골이거든요. 하악골에 여기를 근심절편, 여기를 원심절편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가 다른 그림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이 각도로 잘라낸다고 보시면 돼요. 말씀드렸죠. 이 사이로 지금 하치조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원심골편을 이동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집어넣거나 바깥쪽으로 빼거나, 그래서 턱 부위를 이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절차는 상행지 설측과 하악 몸체 부위 피질골의 절단선을 형성한 이후에 골절도를 이용해서 턱관절과 상행지의 측면골판, 우회돌기를 포함하는 근심골편부와 상행지의 내측, 하악 골체부, 치아와 식령관을 포함하는 원심골편부의 분리를 완성함. 원심골편 요거예요. 이빨이 달려있는 부위가 원심골편입니다. 근심골편에서 이 원심골편을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뒤로 밀어넣을 수도 있겠죠. 바로 그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수술 전에 치아 모형을 체득하고 교합기에서 미리 제작한 최종 장치를 상악과 하악 치아 사이에 끼워서 하악 원심골편을 계획대로 위치시킨 이후에 근원심골편이 중첩되면서 생기는 근심골편의 안쪽과 원심골편의 바깥쪽의 골편간 간섭 부위를 삭제한다. 말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절단됐죠. 그렇기 때문에 하악골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신경이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치조 신경이 덜렁덜렁 매달려 있겠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원심골편을 안쪽으로 집어넣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부위가 바깥쪽으로 좀 나올 수가 있겠죠. 바깥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중첩되면서 생기는 근심골편의 안쪽과 원심골편의 바깥쪽의 골편과 간섭 부위를 삭제한다. 이 부분에서 밖으로 좀 튀어나오면 이걸 삭제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술 이후에 턱 골편이 바로 이렇게 삐쭉 튀어나오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삭제하고 나면 고정시켜야죠. 가만히 이대로 놔두면 뼈가 덜렁덜렁 거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이트와 스크루를 통해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양악수술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치조 신경이 손상이 되는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에 기초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손상의 원인은 크게 이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연조직을 밀어내는 단계. 제일 처음에 그 뼈를 절골하기 위해서 연조직을 걷어낸다고 그랬죠. 연조직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신경이 눌릴 수가 있어요. 신경은 크게 압박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 신경을 당겨서 이루어지는 견인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 신경을 수술 도구에 의해서 절단을 해버리는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연조직을 밀어내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상은 압박 손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 회복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이로 인한 신경 손상은 대부분 단기간에 회복이 된다. 왜냐면 압박에 의한 손상은 굉장히 강한 손상을 줄 수는 없어요. 뭐 이를테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피부를 막 강하게 눌렀다. 누르면 아프기는 하겠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나아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견인 손상은 이야기가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심골편과 원심골편을 골절도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골편에 붙어있는 신경이 과도하게 견인되어 손상이 될 수가 있다. 원심골편과 근심골편을 절단해서 분리하고 나서 이 턱을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뺄 수 있다고 했죠. 그 상태에서 이걸 너무 과도하게 당겨버리면 여기 사이를 주행하고 있는 신경이 당겨진다는 겁니다. 당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견인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른바 축삭절단이라고 합니다. 악소노메시스라고 보통 의료적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축삭절단,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공부해 보셨으면은 신경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이 신경은 겉을 감싸고 있는 피복 같은 조직이 있고, 그 피복 속에 코어가 하나가 지나가요. 그게 바로 신경이죠. 엑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엑손이 손상이 된 걸 엑소노메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삭 절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만 이름은 축삭 절단이기는 하지만 신경이 완전하게 절단이 된 것은 아니고, 신경이 많이 당겨지다 보니까 그 피복 안에 있는 내부 코어가 손상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와 같은 견인 손상이 사실 양악수술에서는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손상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골편 분리 과정에서 기구에 의한 손상. 하악골편 분리 과정에서 신경이 기구에 의해서 손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구는 기본적으로 딱딱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기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골 접합 과정에서의 압박 손상. 이게 보시면 일단 골을 절단한 이후에 골을 이동시키고 접합을 시키죠. 이 접합을 할 때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신경이 지금 이 안쪽으로 주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당겨놨기 때문에 신경이 너덜너덜하게 달려있는데, 이 골편을 안쪽으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신경이 뼈와 뼈 사이에 찡길 수가 있어요. 분리된 골편을 접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찡겨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손상이 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고정나사 삽입 중에 손상. 여기 보시면 골을 접합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플레이트와 스크루를 통해서 고정을 시키죠. 고정을 시킬 때 이 나사가 지나치게 신경 근접한 쪽에 박혀 있으면 당연히 이 나사에 의해서
신경이 직접적으로 손상이 될 수가 있겠죠. 물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루를 삽입을 할 때는 신경 주행 경로를 잘 봐서 그와 겹치지 않는 부분에다가 스크루를 집어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뼛속으로 지나가고 있는 하치조 신경이 이 스크루에 의해서 손상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5가지 양악수술에 의한 신경손상의 그 메커니즘을 살펴봤는데, 실무상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손상 과정은 바로 이 2번째입니다. 골편분리 과정에서 견인에 의한 손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제가 양악수술에 관련된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한 90% 정도는 이 견인에 의한 손상이 발생한 사건이었고, 그 외에 골편분리 과정에서 아예 신경이 절단돼 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가장 심각한 그 손상이었는데, 이런 손상을 의학적으로는 뉴로노메시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신경이 피복 안에 있는 그 코어만 손상이 된 게 아니라 신경 자체가 절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많은 출혈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양악수술 이후에 그 여러분들 신경이 손상이 됐다라고 하면 수술 기록과 수혈 기록을 꼭 보셔야 돼요. 의료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이 수술 중에 하치조 신경이 손상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수술 기록을 제대로 전달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 기록을 폐기해버리거나. 그런데 보통 출혈이 많이 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다량의 수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혈을 할 때 몇 cc짜리 몇 팩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그 수혈 기록이 분명히 수술 기록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 수혈 기록을 보면 수술 중에 신경이 완전히 절단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소송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 신경 손상이 발생한 그 의뢰인에 대해서 수혈 기록을 확인을 해서 수술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한 손상이 있었다는 걸 증명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메커니즘과 그 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과연 의료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하는 법리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리는 단순하게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그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고의 또는 과실, 이런 귀책 사유들이 있었어야 돼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양악수술 이후에 하치조 신경이 발생한 사안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은 크게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방조치를 다했는가? 두 번째, 수술이 적절했는가? 세 번째, 수술한 이후에 그런 하치조 신경 손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경과관찰을 이행을 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이 3가지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방조치를 제대로 이행을 했는가? 사실 과거에는 이 예방조치를 적절하게 이행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CT 촬영을 하기 때문에 예방조치 자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하치조 신경이 손상되는 메커니즘은 하치조 신경의 그 신경 주행 경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악수술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지, 골 절단을 어떻게 하고 골 절판을 어떻게 이동을 해서 플레이트를 어떻게 붙일지는 이 신경 주행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미리 철저하게 확인을 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술 전에 이 CT 촬영조차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신경 주행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이 예방조치상의 과실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대부분 이 의료기관 내에 안면부 CT를 촬영할 수 있는 장비들을 비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방조치상의 과실이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무상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이 수술상의 과실입니다. 자, 근심골편과 원심골편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골편에 붙어있는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였음, 직접적인 손상이나 절단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죠. 이게 실무상 가장 많이 인정되는 이 의료기관의 과실 쟁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방조치를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수술 과정에서 수술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치조 신경이 손상되는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견인에 의한 손상이고, 그 견인이라고 하는 건 이 수술을 실시하는 자가 얼마든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 골편을 이동함으로써 예방할 수도 있고 그러한 그 부작용을 회피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발생을 했다는 건 수술 중에 골편 이동이 과도했다, 내지는 그 신경줄기의 이동이 과도했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이 수술상의 과실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과관찰상의 과실.
보통 양악수술을 하고 난 다음 붓기가 있겠죠. 한 1, 2주 정도는 붓기가 부어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붓기가 빠질 때까지는 지금 이게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 수술 부위에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 붓기가 가라앉으면 환자가 호소를 하죠. 붓기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감각이 없어요, 선생님.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고요. 여기 지금 마취주사 맞은 것처럼 먹먹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양악수술이라고 하는 게 하치조 신경의 손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한 이후에 붓기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해서 감각 이상 증상을 호소한다면 신경 손상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한번 의심을 해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해봐야 돼요. 후속 조치는 기본적으로 이 환자의 경과를 관찰해보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이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세 유압술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신경이 절단되었다면 그 신경을 다시 연결해주는 수술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 이외에 이 붓기를 빼주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투여를 해서 신경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개원가에서는 사실 수술 이후에 환자가 감각 이상을 호소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미 느낍니다. 수술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그런 상태에서 환자에게 솔직하게 수술 중에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환자의 어떤 안정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환자가 아직 정확히 회복을 하기도 전에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경 손상 가능성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 당연히 경과 관찰도 잘 안 되겠죠. 환자한테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시키고 그에 따른 치료를 제공을 해야 경과 관찰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 부분을 숨기고 있으니 당연히 경과 관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료기관은 대부분 기다려보라 그래요. 양악수술하고 나서 감각 이상 발생하는 거는 일반적인 거니까 별 문제 되는 거 아니고 한 6개월쯤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6개월 지나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퇴원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환자의 신경손상은 계속해서 방치되어 있는 거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경과관찰상의 과실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쟁점이 흔히 양악수술 의료사고에서 문제되는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환자가 이제 의료기관에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라고 의료기관에 이야기를 하면 의료기관에서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수술 전에 CT 촬영 잘했고 수술 중에 프로토콜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고 수술 중에 신경이 절단된 것도 아니고 과다한 출혈이 발생했던 것도 아니다. 이 환자분이 이렇게 감각 이상을 호소를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 잘못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치조 신경은 뼈 속으로 주행하는 신경이에요. 다시 말해 손상되기 쉬운 부위에 있는 신경이라고 한다면 수술한 이후에 손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뼈 속으로 주행하는 신경이 왜 손상이 되겠습니까? 이 사건 수술 중에 손상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양악수술에 따른 의료사고 관련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진료의료 감정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원고의 감각 이상 증상과 이 사건 수술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감정의사는 수술 후에 발생한 감각 이상이라면 이 하악 SSR로 수술에 의한 감각 이상이라고 판단된다 라고 회신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악수술한 이후에 종전에는 없었던 이 감각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면 그 결과는 결국 양악수술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범위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의견을 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의료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의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아주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해액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손해의 3분설이라고 하는데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라고 하는 건 이 양악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감각 이상 증상이 발생해서 여러 군데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았다. 그에 사용된 그 치료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하치조 신경 손상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면 그에 따른 향후 치료비, 이게 바로 적극적 손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소극적 손해라고 하는 건 이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면 내가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수익을 이 사건 때문에 벌지 못하게 된 그 손해, 그런 것들을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그 소극적 손해는 보통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신체 감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의 장애율이 몇 %인지 수치로 표현을 해줘요. 보통 이런 걸 노동능력 상실률 또는 장애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양악수술에 따른 장애율은 1에서 한 9%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9%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실 대부분 실무적으로는 3% 내지는 3.3%가 많이 나옵니다. 손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한 경우에는 1%, 때로는 0.1%가 나오는 경우도 봤어요.
그 감각 이상의 부위가 넓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장애율은 감각 이상의 부위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감각 이상의 부위가 왼쪽, 오른쪽 양쪽인지 혹은 한쪽인지에 따라서 수치가 많이 달라져요. 이 책임 제한 비율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진 경우하고는 다르게 의사가 일부러 이 환자의 몸을 망가뜨린 건 아니죠. 잘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나아가서 의료행위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침습적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책임을 전부 다 의료기관에게 묻는 건 공평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봐서 이 법안에서는 의료기관의 책임을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걸 바로 책임 제한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양악수술에 따른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책임 제한 비율이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70에서 80% 수준으로 법원이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그 외에 이 정신적 손해는 이 환자에게 발생한 장애율에 보통 비례를 하게 되는데, 실무적인 경험상으로는 정신적 손해는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조금 더 만약에 인정이 될 때는 1500만 원 정도까지도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합계를 보면 보통 1500만 원에서 아주 많게는 8000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데, 8000만 원 좀 많고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환자의 장애율이 굉장히 높은 사건에서 한 8000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됐고, 대부분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안팎, 그 정도가 평균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은 장애율이 좀 낮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양악수술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법리가 적용이 되고 그 법리에 의할 때 의료기관에게 어떤 책임이 부담이 되는지 그 내용을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이 양악수술 이후에 감각 이상 의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확인을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의료소송에도 굉장히 많은 유형의 이 사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악수술에 따른 하지조신경 손상 케이스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케이스에 속해요. 무슨 말이냐? 법원이 비교적 의료기관의 책임을 넓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이에 관한 소송들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어 왔고, 법원이 비록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이 누적되어 온 이 케이스에 관해서는 나름의 판례와 그 법리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저의 실무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는 양악수술에 따른 감각신경 손상, 감각 이상 사고는 환자의 승소율이 굉장히 높은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보시고 익혀보신 다음에, 내가 양악수술을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혹은 1년이 지나서도 이 감각이 먹먹한 것이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의료기관에 찾아가서 한번 컴플레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컴플레인을 했는데도 의료기관이 요지부동이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다음 절차, 다시 말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셔야 됩니다. 법적인 절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승소할 확률은 비교적 높아요. 특히 양악수술에 따른 감각 이상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를 해서 의료기관에게 컴플레인을 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그게 안 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서 이 억울한 사정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양악수술 이후에 감각 이상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서 의료기관에게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이 사안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 사무실 연락을 주세요. 제가 비교적 이 분야에 관해서는 소송 경험이 많은 편이니까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실무적인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결을 해보시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만 마칠게요.